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해 농가 소득이 4,20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800만 원대였던 2017년에 비해 무려 10%나 증가한 그야말로 기대 이상의 깜짝 기록입니다. 네, 정부와 농협의 협력으로 쌀값이 안정되고 가축 질병이 감소해 농업소득이 크게 높아진 게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현 추세면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2018년 농가소득이 4,206만 6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05년 3천만 원을 돌파한 이후 13년 만인 지난해 4천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농가소득의 이 같은 증가는 농업소득이 견인했습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1,2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6%나 늘어나섭니다. 지난 20년간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입니다. 농업소득이 늘어난 데는 정부의 쌀값 안정 노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7년 수확기에 15만 원대였던 산지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엔 19만 원대로 26.3%나 올라선 덕에 농업소득이 급증해섭니다. 특히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축산 농가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이동 제한으로 인한 출하 지연과 소비 감소 등으로 소득이 일정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고병원성 AI 등 질병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정부가 직불금 단가 등을 인상시켜 이전 소득이 늘어난 점도 농가 소득 증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해 박 고정직불금은 1헥타르당 50만 원, 조건분리 직불금도 1헥타르당 농지는 60만 원, 초지는 35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5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농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이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 건 모두 이전 소득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6차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 덕분에 농업의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농협 또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농가가 출하하려는 벼를 농협이 모두 사들여 쌀값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농자재 가격을 낮추고 농기계를 무상 지원하는 등 농협이 농업 경영비 절감에 앞장선 것도 농업소득 증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로써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농업소득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농민의 근본적인 수익이라 할 수 있는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농가소득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농업소득이 증가하지 않고서는 사실 농가소득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농해소득이야 농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높이는 게 중요한데 가급적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가야 되겠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농업소득 4천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정부와 농협의 협력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지난해 농가 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4,200만 원대를 기록했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농가 소득의 깜짝 증가 원인과 함께 지속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슬기 기자. 먼저 농가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네, 농가소득은 농산물을 판매해서 얻은 농업소득과 농업의 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이뤄집니다. 이번에 농가소득이 급증한 건 농업소득이 놀랄 만큼 증가해서인데요. 농가소득을 소득 종류별로 살펴보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8.6%나 늘어났습니다. 농업의 소득이나 직불금 같은 이전소득도 각각 4.2%, 11.1%씩 증가했지만 농업소득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농업소득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뭔가요? 우선 쌀값 회복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80kg 한 가마당 19만 3,500원대로 2017년 대비 26.3%나 증가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한 가마당 10,000원 정도 오른 셈인데요. 쌀값이 이처럼 안정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선제적 시장 격리 정책 덕분입니다. 과수나 축산농가의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과수는 지난해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도매값이 올랐는데요. 그 결과 소득이 전년 대비 11.3%나 증가했습니다. 축산물은 정부의 철저한 방역 조치로 AI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9.4%나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정부의 노력 이외에 농가소득 향상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네,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는 농협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농가가 출하를 원하는 벼를 전량 매입해서 쌀값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또 농협은 2016년부터 꾸준히 비료나 농약 등의 농자재 가격을 낮추고 농기계 은행을 운영하는 등 농업 경영비 절감에 앞장서 왔는데요. 2016년부터 3년간 농자재값 인하를 통해 절감한 농업 경영비만 무려 7,767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간 농협이 주창해온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도 머지않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 높여야 합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농가소득 가운데 40% 이상이 농업의 소득입니다. 농가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되려면 농산물을 팔아서 얻는 농업소득 비중이 높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체 소득의 3분의 1조차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농가 평균 부채는 3,3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1%나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팜 등 미래를 위한 농업시설 투자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정적으로 농가를 경영하기 위해선 부채가 더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농가소득이 반짝 증가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주면 좋을 텐데요. 농업소득 비중은 높이고 또 부채 부담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윤수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폐비닐, 농약병 등 해마다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입니다. 특히 농촌 폐비닐은 매년 30만 톤 넘게 발생함에도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농촌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폐비닐 문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김아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 노부부가 고구마 모종을 심은 뒤 비닐을 씌웁니다. 비닐을 씌우는 이유는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씌우면 풀도 많이 나고 땅이 딱딱해서 캐질 못해. 비닐 씌운 거하고 안 씌운 거는 60% 정도 차이가 나요. 비닐 안 씌우면 수확이 얼마인데. 이처럼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농업용 비닐. 그런데 최근 농사에 사용했던 이 폐비닐이 농촌 경관을 해치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농촌 폐비닐은 약 30만 톤. 그중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이 약 7만 톤이나 됩니다. 사람이 없어요. 노인네 분들 있어가지고 뭐 80, 90대 할머니들 뭐 거의 다 있고 뭐 젊은 사람도 없고 시골에 뭐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동 집화장에서 수거된 폐비닐은 처리 시설로 넘어갑니다. 우선 흙 등의 이물질 처리 후 4번의 파쇄와 세척 과정을 거쳐 건축 자재나 비닐봉투 등 새로운 재생 원료로 재탄생됩니다. 농가에서부터 폐비닐 관리가 잘 되고 제대로 수거만 된다면 자원 재활용도 가능하지만 현재 평균 수거 보상금은 1kg당 100원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선 보상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배출해 주실 때는 꼭 영농 폐비닐만 배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나 기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재활용 공장에서 공정을 진행 중에 기계가 파손되거나 또는 재활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농촌에서는 농촌의 폐비닐 처리가 쉽지 않자 불법 소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폐비닐 소각은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을 발생할 뿐더러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그 소각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연로하신 분이 대부분이시고 또 간혹 그 주말 농장이나 이런 걸 위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또 소각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보면은 저희가 그 감시원 활동이 이제 끝난 시간, 즉 오후 그 7시 이후에 그 감시하는 그 시간대를 피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소각을 하십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불법 소각 건수가 4,200여 건. 지난해 하반기는 8,90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90%는 계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농촌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태우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어려워서입니다. 버려지는 농촌 폐비닐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마을. 오늘 밤 9시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당정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국내에 발생하는 즉시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F에 한 번 걸렸다 하면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ASF가 국내에 발병하는 즉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안에 발생 농가 반경 500m 안에 가축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키로 했습니다. ASF의 주요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도 상향 조정합니다. 1회 위반 시 현행 1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 시에는 최고 1,000만 원까지 부과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국을 거부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ASF의 주요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돈 농가의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 전문 처리업체를 통한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폐사체 신고 포상금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야생 멧돼지로 인한 ASF 발생 조기 대응 체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농협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전파를 앞장서서 막을 계획입니다. 최근 농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방역 점검 회의를 열어 양돈 농가들에게 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와 농가 소독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범농협 조직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농협 공판장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군 급식의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0%에 불과한 지역 농산물 공급 비중을 2022년까지 70%까지로 높이기 위해 군납 조합장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군 급식 근거 규정인 군 급식 품목 계획 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2022년까지 지역 농산물 70% 의무 공급 규정 신설을 위한 개정 작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고구마의 연중 재배 관리의 핵심 기술을 요약한 고구마 주요 품종과 재배 관리 캘린더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캘린더에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35개 고구마 품종에 대한 사진과 특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 농민들이 고구마 재배 품종을 선택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 책자를 충북도 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배포하고
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화가 올해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충남 국화 수출연구회는 최근 도내에서 재배한 국화 5,000본을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국화는 예스루비와 예스홀릭, 퍼펙트, 펄키스타, 시어화이트 등 5품종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종묘 생산 전문 업체를 통해 우량묘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출하는 국화는 예산 당진 지역 등 도내 22개 농가에서 재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제주형 신품종 양파 JS06M14-2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은 원형이 균일하고 도복 및 추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수량성도 높고 숙기가 4월 상순으로 다소 빠른 편입니다. 현재 국내 양파 종자 시장 규모는 약 348억 원인데 국내 재배 면적의 70%를 수입 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신품종 양파 선발로 국내 종자의 보급률 향상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매년 가정의 달이 되면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더 걱정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요즘 멀리 사는 자녀들 대신 농촌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하는 농업인 행복버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름도 따뜻한 농업인 행복버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행복버스가 올해 첫 운행을 시작한 날, 농촌 어르신들 얼굴엔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고된 농사일로 늘 팔과 다리 관절, 그리고 허리 통증에 시달려온 농촌 어르신들에게 15명의 한방병원 전문의들이 무료로 진료를 봐드리고 국제결혼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등 농촌 어르신들이 겪기 쉬운 법률 상담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또 농사에 사용하는 차량과 농기계들을 무상 점검해드리고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기원하면서 장수 사진도 찍어드렸는데요. 그동안 몸이 아파도 병원이 멀어서 그리고 비용이 부담돼서 해결하지 못했던 불편사항들을 농업인 행복버스가 해결해드린 겁니다. 이처럼 농업인 행복버스는 도시에 비해서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농촌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민들의 비중이 10명 중 4명이 넘고 그중에는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죠. 그런데 고령의 농민들이 자주 찾게 되는 병원만 해도 도시에 비해서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길게는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의 농민들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주도하에 의료기관 등 약 50여 개의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2013년에 처음 운행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54개 지역, 13만여 명의 농촌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역시 115회에 걸쳐 7만 명의 농민들을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는데요. 사랑을 담은 농업인 행복버스가 앞으로 농촌의 복지를 한껏 견인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